문희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3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문학과 사회 2020년 보모에 실린 한강 작가님의 교토 파사드라는 소설을 들고 왔어요. 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문예지에서 한강 작가님 단편을요. 작별이라는 네. 것 이후에 또 실렸었나요? 그 문학동네에 실린 작별하지 않는다? 그게 최근 거였죠? 네. 근데 단편은 아니고 아니었죠. 연작이죠. 그리고 네네. 일부가 실렸던 거라서. 네. 근데 이 작품 자체도 단편을 쓰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일본 문예지에서 청탁이 왔는데 네. 마침 쓰고 싶었던 계획 없이 이 글을 쓰셨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문예지에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거 이제 한국어 원고를 갖고 계시다가 네. 오랜만에 실었다라고 뒤에 이제 주석이 붙어 있는데, 어쨌든 그 노랑무늬 영원이라는 작품집도 네. 본인이 청탁받지 않고 쓴 소설들을 모았다고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인터뷰하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청탁받지 않고 쓰는 에너지나 쓰고 싶은 이야기가 계속 있다라는 것 자체에도 좀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엉뚱하게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그 덕분에 또 새로운 작품을 읽게 돼서 수 있어서 네, 좋은 거죠. 근데 이 작품이 네. 어쩌면 약간 그 세상을 먼저 떠난 친구에게 하는 혼잣말처럼 되게 느껴져요. 네. 실제로 이제 화자인 내가 너라고 지칭하면서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20살 무렵부터 함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소설이라는 느낌이 없지는 않았지만 워낙 또 문장이 아름다우시다 보니 저한테는 되게 시적으로 느껴지는 소설이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끝에 주석에 있었던 말 중 인상 깊었던 것도 에세이라 이름 붙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선택의 순간이면 늘 그렇게 했듯 소설로 이름 붙였다라는 것도 인상적인 게, 이게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식의 경계 같은 것도 좀 헤아려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고, 특이한 거는 어쨌든 이 지금 지면 안에서도 이 한강 작가 혹은 이 소설의 화자가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가 김중일이라는 작가가 그린 이제 그림을 보고 그 친구를 떠올리게 되기도 했고, 좀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다라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제 소설에 담겨 있는데, 작품들이 실제로 실려 있어서 이 작품의 정서, 느낌,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그림이랑 같이 연결 지어 보는 것도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림을 떼놓고 글만 읽어도 너무 좋지만 그림이랑 함께 읽었을 때 좀 이 화자의 마음이 나아가고 있는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롭게 이 소설을 더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소설 안에는 김중일 작가의 일러스트가 들어있죠. 네. 이제 건물의 입구를 전면을 뜻하는 파사드라고 해서 건물의 전면을 그린 것도 있고 사람들의 뒷모습이나 옆모습 스케치가 있는데 이게 책 제목이 뭔가요? 김중일 작가님 일러스트. 이게 작품 제목이 교토 파사드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서점에 받은 책은 어쨌든 순서상은 파사드 교토거든요. 그러니까 파사드가 제목이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교토가 있는데 처음에는 시리즈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교토에 대한 파사드가 있다면은 다른 지역에 대한 파사드 작업도 하시려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책에는 지금 이 소설에는 인물 일러스트들도 들어가 있지만 그 책에는 다 건물 입구 그 전면 파사드만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는 작품이어서 소설 읽었을 때 좀 깜짝 놀라기는 했죠. 왜냐면은 좋아하는 작가 혹은 되게
표현이 너무 그런데? 우리에게 어쨌든 존재감 있고 어떤 뭐 훌륭한 작가라고 하는 분이 무엇에서 힌트 혹은 모티프가 되어서 글을 써나가는 힘을 얻을까라고 상상해본다고 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 작가의 내면을 우린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거를 보여주시니까 이 작가의 세계 혹은 이 작품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데 큰 힌트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런 것도 좀 반갑기도 하고 그거를 드러내는 것도 사실 작가로서는 저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가 어딘가에서 기인해서 이런 글을 썼다라고 밝힐 수 있는 당당함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숨기는 걸 선호할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거? 그런 것들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그간에 읽었던 한강 작가님 작품 중에서 가장 뭐랄까 좀 단선적인 이야기를 담고 그렇다고 해서 풍부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라 되게 이해하기 쉬운 어떤 독자가 읽어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20살 무렵부터의 친구가 얼마 전에 병으로 사망을 했고 아마 40대 정도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화자인 내가 사망한 친구를 회상하는 건데 그 친구가 마침 얼마 전에 이제 꿈에 나온 거죠. 화자인 나의. 그래서 그 친구가 꿈에 나온 것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회상을 하면서 그 친구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좀 강한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친구는 교토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교토로 건너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정착을 했고 나는 잡지사 기자로 20대 때 살았던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나는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 친구를 보러 교토에 갔을 때 친구가 자신의 집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밖에서 만나서 밥 한 끼 했던 거기에 대한 되게 서운함을 갖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만남의 약속 시간에 내가 40분 늦는 바람에 친구와 되게 좀 친구 화가 안 풀린 상태로 좀 어색한 상태로 만나고 헤어졌던 그 기억이 나한테 좀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이제서야 생각하면 어쩌면 그 친구가 나에게 갖고 있는 서운함이 있지 않을까 그 친구가 나에게 느꼈던 어떤 단단한 파사드 같은 나를 그 파사드처럼 생각하고 그 내 파사드 안으로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으나 결국 실패했던 그 친구의 마음을 내가 이제서야 좀 새삼 새롭게 느끼는 약간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네. 근데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보다 저는 문장에 매료된 게 사실 좀 더 커요. 네. 그냥 별게 아닌데 그 되게 이상한데요. 한강 작가가 고독이라고 쓰면 그 고독이 좀 다르게 저한테 느껴지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 그림들 속 얼굴과 어깨와 뒷모습들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고독이 있다. 물감으로 완전히 밀봉되지 못한 건물 안쪽 공간의 빛과 냄새처럼. 이런 문장 안에 이 박혀있는 고독이라는 두 글자가 이상하게 한강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는 훨씬 좀 깊숙이 저를 파고드는 느낌? 그런 것들을 다른 문장들에서도 많이 느껴서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에 훨씬 매료돼서 이 작품을 읽어나갔던 것 같아요. 저도 문장에서 인상이 깊었던 거는 당연히 이 독백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워하면서 떠올리면서 말을 걸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혼잣말인 건데 네. 제가 이번에 문장에서 좀 받았던 느낌은 어느 때보다라고 하면 좀 오바일 수도 있는데 네. 좀 일상적인 표현들을 쓰셨는데도 그게 과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건강도 개인적 삶도 밑바닥을 쳤던 그 겨울이라던가 네. 그 아래에 그럴 수 있는 용기가 그 빌어먹을 용기가 그 순간 뭐 이런 식으로 네. 밑바닥을 친다라든가 빌어먹을 이런 말들이 그 전에 소설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쓰였을 것 같은데 이 소설 자체는 별로 멋부린 느낌이 없는 문장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되게 정확하게 표현된 그러니까 정말 그냥 솔직한 심정 같은 것들로 읽혀져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어요. 어떤 우리가 한강이라는 작가에 대해 기대하는 미학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충족시키는데 지금까지의 느낌과는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쓰여 있는 것 같아서 문장들이 더 편안하고 좀 직선적으로 읽히면서도 이 작품 자체가
늘 그렇지만 좀 어떻게 하나하나 쌓아 올려진 단단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사실 되게 짧은 소설이잖아요. 네. 이 그림을 특히나 빼면은 맞아요. 더 짧은 소설인데 저는 왜 아까 주영님이 교토에 친구를 찾아갔을 때 네. 집에 초대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 드러내놓고 섭섭해할 수 없지만 나는 거리감을 느끼는 거 그것도 네. 너무 사실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하고 여기서 왜 친구를 40분이나 기다리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지만 사실 내가 길치인 거 이 친구도 아는데 왜 그리고 나는 여행자인데 왜 나를 이해 못해주지 이런 것도 사실 너무 저는 너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작가님의 목소리로 듣는다면 나 길 잘 못 찾는 거 알면서 왜 그래라는 그 섭섭함이나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화자라면 진짜 상처받은 순간은 이 7번 붙어있는 곳이었어요. 네. 친구가 밥을 먹으면서 어떤 말을 지나가듯 뚝 던졌는데 그러니까 교토로 이제 어쨌든 살러 갔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정착을 했는데 이 앞에 사실 2시간 거리인 한국인데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놀러 간 건데 친구가 나는 한국엔 다시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날 보려면 이렇게 네가 가끔 오는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을 만약에 친구한테 들으면 그게 친구의 어떤 경험 혹은 이유가 명백하게 쓴 후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전 너무너무 서운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너를 안 볼 거야 라는 뜻은 아닌데 네. 이 친구와 나의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났구나 혹은 어떤 선언 혹은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벽을 하나 쳐버린 느낌이어서 네.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으로 일본과 한국 사이엔 바다가 있지만 네. 그냥 이 두 인물 사이에도 갑자기 그런 심해가 생겨버린 느낌의 말이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너는 그때 33살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른 나이에 결혼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묻지만 그 이유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999로 어쨌든 돌아가고 싶지 않아라는 말은 분명한 축적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라는 네. 환멸감 같은 거. 네. 이가 이유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게 정말 가족들도 다 한국에 있고 네. 친구도 있고 한데 날 보려면 네가 와라는 게 저한테는 좀 강인한 대화 같았어요. 그래서 그쵸. 이 나는 한국엔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이거 말고는 사실 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 친구가 느꼈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나오지 않잖아요. 왜 이 말을 던졌는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저는 이제 네. 친한 친구가 다른 나라에 정착해 살고 있긴 한데 네. 자랑은 아니고 네. 이 친구가 한국에 다시 와야 할 이유로 저를 얘기할 때가 가끔 있어요. 네. 근데 되게 고마운 말이잖아요. 맞아요. 물론 저는 그거에 부응하는 만큼 좋은 친구는 아닌데 내가 최후에 한국을 가게 된다면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네. 한국에 올 계획은 있는데 근데 왜냐하면 회사가 그게 가능한 회사여서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사는 사회로 나라로 보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 만족을 하지만 너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물론 마지막에 봤을 때는 좀 토닥하고 싸우고 가긴 했지만 네. 근데 여기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의 말을 듣고 그게 부담은 아닌데 갑자기 내가 친구로서의 역할이 좀 무거워진 느낌이어서 좀 기분이 묘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반대의 말을 만약에 그 친구가 했다면은 저는 이제 말로는 아니야 그 나라가 더 좋으니까 거기 살아라고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상처일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친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 한국에 돌아와서 실제로 또 어떤 선물들을 보내면서 관계를 이어가고는 하는데 근데 어떻게 친구한테 이 말을 했을까? 이게 밀쳐내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러니 네가 와줘라는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뒤의 결론은 그거에 가깝긴 하죠. 이 화자가 생각해보니까 친구는 계속 자기의 고민들을 쭉 얘기하고 이제 네가 얘기해봐라는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 나는 계속 입구만 너에게 보여줘 왔나 보다. 네. 근데 그럼에도 이 친구는 한국엔 가고 싶지 않지만 너는 보고 싶으니 네가 와주면 좋겠다라는 어쩌면 솔직한 마음을 손을 내민 거에 가까운 말일 수는 있는데 정말 그 말한 것처럼 나는 내 패를 다 보여주었어 라고 말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막상 이 상황을 저도 겪는다면 너무 단호하다라는 생각을 여기서는 결연하다라고 이제 표현한 것처럼 너무 단정 지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냥 그 단이라는
글자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앞에 어쨌든 이 친구의 그러니까 꿈에 나온 게 아마도 그 대화로 유추해보면 장례식장에 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두통 컨디션을 자기 스스로도 핑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거기 가도 네가 없잖아라는 게 변명일 수는 있지만 그 마음도 뭔지는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별 안녕을 고하는 게 이 글을 통해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나 이제 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까 우리 이별하는 거야 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이 글이 네. 장례식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조금 더 다른 식의 아직은 이별할 때가 아니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어쨌든 한 번 더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는 화자의 용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인연 혹은 존재와의 인연을 이렇게 글로 정리한다라는 건 사실 한 번 완결을 짓는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중요한 존재에 대해 글을 쓰고 싶을 때가 있지만 계속 미루고 싶은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마음 같은 게 이 소설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한 글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게 파사드? 그리고 이게 컬러가 여기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네. 다 먹으로 담겨 있는데 이 드로잉은 컬러인지는 모르겠지만 파사드를 담은 건 제가 책을 봐서 네. 이제 알잖아요. 네. 실제로 화려하진 않지만 일정한 컬러들이 쓰여 있는데 이게 그냥 컬러가 아니라 약간 동양화 먹을 다 머금은 컬러들이에요. 녹색이어도 먹을 머금고 있는 느낌이어서 좀 보는 사람을 약간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건물 입구야 라고 네. 누군가는 왜 이런 식의 드로잉이 조금 작년 재작년 유행했던 것 같기는 네. 해요. 이런 상점 작은 상점들을 그리는 그림의 시도? 근데 그거보다 어쨌든 앞선 작업이기도 하고 표현된 것 자체가 그런 먹을 머금은 색채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른 느낌을 이 작가가 한강 작가가 그 김중일 작가의 그림에서 네. 그런 느낌들을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 파사드 일러스트를 보면 볼수록 여기에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풀었다는 게 좀 놀랍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작가에게 이 이야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 아까 그 말씀하신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서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네. 그 말을 듣고 보니 어쩌면 이 글을 씀으로써 화자가 이 작중의 미나라는 친구에게 화자만의 방식으로 약간 장례식을 치러주었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장례를 했다고 해서 애도가 끝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하나는 넘어가야 되는 네. 자기만의 숙제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마지막에 이제 그 1번부터 10번까지 가다가 0번으로 되잖아요. 네. 저는 이게 0번이라는 걸 이제서야 좀 파악하긴 했는데 이 0번이 저한테 결과적으로 제일 와닿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렇게 표현되면 어쩌면 그냥 감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강 작가님의 문장으로 만나는 이 한 페이지 남짓의 이야기는 네 저한테는 좀 남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끝에 0번이라고 둔 거에 쓰여있는 내용도 어떤 후회 혹은 나아가려는 게 있기는 하지만 결국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 되게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 주저앉음이 저한테는 여전히 저를 되게 가장 흔드는 어떤 그런 화두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내가 떨쳐버릴 수는 없을 거야 아마 평생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마지막 문장처럼 결국 헤어지기 위해 만나는 이 모든 사랑과 슬픔의 순간들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르겠죠. 알 수가 없겠죠. 아마 알 수가 없다고 해서 모르는 일이야 덮어둘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있어라고 할 수 없지만 계속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거밖에는 없는 거?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사실 그거를 모른다는 것 자체는 네. 하나의 진리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깨질 수 없는 거니까 네.
주저앉았다라는 것도 맞는 표현이겠지만 다시 0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계속 미나라는 친구를 생각하는 거의 반복? 네. 계속 그렇게 살겠지라는 거에 대해서 돌아가고 계속 할 거야 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저앉지 않고 문을 열어두는 행위일 수도 있겠네요. 결국엔 미나한테 다시 꿈에 나타나준다면 네 손을 잡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달라질 수 있어 라는 건데, 그리고 내가 가진 패를 다 펼칠 수 있는 것도 지금은 가능할 텐데 라는 말도 어쨌든 될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삶에 잠시 다녀가는 이유는 영영 모를 것 같아 라는 거는 어떤 거를 자귀하진 않겠다? 자귀할 수 없다라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굉장히 이 소설 안에서는 사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존재가 분명하게 하나이고 이 말을 건네는 네. 이게 누군가의 경험으로 치환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명명하는 대상이 분명해서 네. 화자의 입장도 분명하고 그래서 사실은 짐작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는 소설을 읽으면서 네. 그 짐작도 좀 무소용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말을 할수록 들기는 해요. 맞아요. 이 두 사람 안의 이야기인 거고 이거를 내가 보편적인 다른 이야기로 바꾸려고 해봤자 좀 무의미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냥 얘기하면서. 근데 뭐 다른 많은 소설이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냥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겹쳐보면서 각자 다른 방식의 받아들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렇게 한강 작가의 소설 교토 파사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박소란 시인을 초대해 독립문예지 100회와 자한가 모음 2020년 봄호에 실린 신작 시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한강소설 교토 파사드의 일부를 경희님이 낭독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럽어에서 파사드라는 말은 건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쓰이지. 타인들에게 보여주는 나름의 원칙과 습관으로 정형화한 세상을 향한 건물의 전면 같은 태도나 성격의 전체 윤곽을 가리켜서 이 그림들 속 얼굴과 어깨와 뒷모습들에는 미처 감추지 못한 고독이 있다. 물감으로 완전히 밀봉되지 못한 건물 안쪽 공간의 빛과 냄새처럼 입을 꾹 다물고 무표정한 얼굴을 한 이 사람들에게서 속을 잘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은 사람들에게서 희미하게 소리 없이 스며 나오는 무엇인가가 있어. 어떤 흔들림이, 어떤 결의와 인내와 완고함이 또는 연약함이 혹은 그것들의 그림자가. 알고 있니 너는 우리가 서로의 파사드 안으로 들어선 적 있는지.